안녕하세요. 리테라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숭실대학교 입학 전형 통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숭실대학교가 공개한 입시 결과 자료에는 이제 뭐 2024학년도 입학 통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 자료가 좀 나오긴 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여기 그 페이지를 조금 이렇게 밑에 내려보시면 이제 제가 이 관련된 자료는 좀 올려놓을 거거든요. 저희 이제 리테라이트 블로그에 이제 좀 올려놓을 거니까 들어오셔서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좀 자료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5학년도 뭐 입학 전형 일정이라든지, 네,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과 관련된, 그리고 또 전형별 이제 뭐 평가 요소, 뭐 전형별 이제 뭐 전형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뭐 입시 결과 소개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잠깐 드리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뭐 이게 지금 확정 요강으로 이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2024학년도 통계 자료를 좀 한번 참고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올린 자료인데, 여기 이제 2025학년도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숭실대학교 입학 요강, 이제 그 입학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한번 동영상을 좀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전형 방법이나 이런 거는 사실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숭실대학교에 좀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여기 전형별 모집 인원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시 전형 이제 모집 인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그 이제 정시 모집,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이 있는데, 뭐 전형 방법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 방법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데, 모집 인원은 역시나 네,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변화가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지금 자유전공학부라고 지금 보이시죠? 뭐 이제 이 자유전공학부 이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된다는 부분은 이미 이제 제가 다른 대학 이제 동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 인원이 지금 애초 그 작년에 나왔었던 계획안에 비해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시 모집에서 지금 할당돼 있었던 모집 인원이 이제 뭐 통합, 이제 융합, 이제 뭐 특성화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이제 고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집 인원 자체가 통합해서 34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과 자연 분할 모집을 해서 지금 총 모집 인원만 해도 네, 거의 뭐 392명, 그죠? 지금 392명이니까 거의 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지금 모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모집 인원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선발하려고 했었던 요 모집 단위들에서의 모집 인원들을 애초 계획안보다 지금 많이 축소를 해놨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은 좀 비교를 해서 좀 살펴봤었는데, 예, 각 모집 단위들 모집 인원을 좀 축소시켜 놓고 자전적으로 지금 모집 인원을 많이 확대를 해놨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된 포인트들을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에 그 제가 올려드렸던 숭실대학교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입학 계획안 동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모집 인원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동영상 올렸을 때하고는 비교해 보면 확실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모집 인원은 아마 수시든 정시든 확정된 인원으로 지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전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다른 대학들한테도 많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확정된 인원으로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자유전공 모집 인원이 이제 뭐 요 정도 지금 이제 20명, 27명 이제 각각 이제 분할 모집을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요런 부분들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서두에 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수시 입결 그리고 정시 입결을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수시 입결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수시 입결에서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년 숭실대가 공개하는 입학 결과 자료는 이제 아주 상세한 데이터가 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고려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지금 2024학년도 자료 이외에 최근 3개년간의 경향들에 대한 부분들도 뒤편에 좀 별도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전형들마다 2024학년도 입결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자료집에 맞게 최근 3개년간 경향들이 또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첫 번째로 수시 전형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 즉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자, 그런데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추천 인원 제한은 별도로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천 인원 제한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어쨌든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전형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전형 방법은 교과 100%로 네, 평가를 합니다. 교과 100%로 평가를 하고, 자, 이 교과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 과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전, 이제 융합 그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 사, 과,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에도 큰 변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애초에 나왔던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자전 같은 경우가 국영 수사과로 간다라고 했었지만, 아까 이제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자전이 이제 융합 그 전공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전이 지금 인문 자전과 그 다음에 자연 쪽 자전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2025학년도에는 자전에 이 기준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이제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인문 자유전공은 인문 자전은 그냥 인문 경상계열하고 동일하게 국영수사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자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네, 국영수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정해져서 네, 이제 애초 계획안하고 좀 바뀌었던 게 자전 자체가 지금 인문과 자연으로 분리해서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좀 바뀌었다. 네, 요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자유전공을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인문 쪽과 자연 쪽의 평균치를 보고 좀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숭실대 교과 전형이 아주 좀 독특한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이 부분은 독특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성적에서 여기 해당 교과군 국영수사, 국영수과를 반영을 하는데 뭐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의 반영 비중이 80%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반영 비중은 20%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 다만 이제 교과마다 좀 반영 비중이 있어요. 좀 복잡한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산하실 건 아니겠지만 뭐 자동적으로 이제 환산 내신이 나오긴 하겠지만, 뭐 인문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인문 같은 경우에 국어 반영 비중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5%, 그다음에 영어 반영 비중은 뭐 15%, 그다음에 수학 반영 비중이 뭐 35%, 35%, 그 다음에 사회 반영 비중이 뭐 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 비중이 좀 나뉩니다. 잠깐 영어하고 수학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영어가 35, 그 다음에 수학이 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 비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영 비중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전형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국어하고 영어 반영 비중이 좀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 쪽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영어 반영 비중이 좀 높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상계열,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수학하고 영어 반영 비중이 좀 높다는 거, 네,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었고 2024학년도에도 있었고 2025학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인문 수능 최저는 국수 영탐 4개 과목 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2합 4등급을 원했었다. 그리고 자연 쪽 같은 경우에는 2합 5등급 정도 수준이었다. 근데 요것도 이제 2025학년도에 그 인문 쪽은 이제 좀 조정이 되어서 2합 이제 5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입결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 요것도 좀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형을 설명드리기에는 좀 복잡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상세한 내용들은 좀 제가 전에 찍었던 그 동영상, 그러니까 입학 계획한 동영상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입결 쪽에 이제 조금 충실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자료,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먼저 인문하고 경상계열 쪽 살펴볼 거거든요. 요쪽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에는 2합 4등급이었다는 거. 그죠? 그러면 2025학년도에는 2합 4에서 2합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평균 성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네, 요거를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모집 단위가 다 상승하진 않아요. 다 상승하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기억해 두시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결과 등급 살펴보기 앞서서 제가 요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2024학년도 2024학년도가 아니라 자, 2023학년도, 그러니까 이전 학년도죠. 이전 학년도에 대체적으로 인문 쪽하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 경상계열, 요쪽 같은 경우 수능 최저 충족률 평균치가 몇 프로 정도 됐냐면, 뭐 모집 단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전체 평균치가 인문 같은 경우는 약 39.3% 정도였었습니다. 네, 39.3. 그러니까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60%가 넘었다는 얘기죠. 거의 60% 정도는 충족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40% 정도만 충족했었다. 2합 4라고 하는 기준이 학생들한테는 좀 버거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충족 비율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았습니다. 41.5%였는데, 인문 평균보다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뭐 학과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이제 몇 프로 정도까지 상승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2합 5를 적용했었던 자연 계열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55%에서 한 6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국문학과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국문학과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은 일단 5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은 지금 11.8대 1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학생들 그 주요 교과 성적은 평균은 2.45, 그리고 70% 컷이 2.5등급 정도, 그리고 최저 충족 비율은 52%.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전체 2023학년도 인문 전체 평균 충족률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은 돼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이전 연도의 충족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대략 한 어느 정도 나왔냐?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2.6%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충족률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2.27 그리고 2.28이 이제 70% 컷이었으니까 이제 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수능 최저 충족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64%니까 인문 전체 충족률보다 높았다. 요건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전 연도에도 충족률은 한 50% 정도 가까이 나왔었으니까 충족률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 계열들, 동문, 불문, 뭐, 중문, 그리고 일어, 일문까지. 자, 요런 이제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이제 앞서 있었던 국어나 영문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중문하고 일문 쪽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고. 자, 그래서 여긴 지금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저 충족률이 지금 30%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학과들은 70% 컷도 조금 넓게 벌어져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충족률이 여기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뭐 중문하고 일문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70% 컷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한다면, 네, 마지막 이제 끝에서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의 성적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체적인 지금 평균치는 2.3에서 한 2.4등급 정도, 네,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철학과 같은 경우도 2.37, 그리고 사학과 2.42, 법학 2.37. 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과들마다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한 2.3에서 2.4 정도가 평균치였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넘어오니까 최저 충족률이 조금은 인문학부 쪽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은 이제 성적대가 이제 편차가 크지 않고 거의 2.3 정도, 2.3에서 2.4 정도 내외선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외교학과가 지금 2.93인데, 여기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하면 조금 점수대가, 네,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모집 단위들보다도 평균 점수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한 2.19 정도 나왔던 학부였는데, 네, 여기에는, 지원자들 자체의 전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도 대단히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지원자들 자체의 내신 성적이 낮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낮게 형성되다 보니 좀 운 좋게 이제 좀 뒤쪽에 있었던 성적대 학생들이 좀 합격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충족률이 비슷했던 정보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또 입결이 네, 2.12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으니까 네, 요런 부분들은 그냥 이제 뭐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2.93 정도 이 성적 믿고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대략 2점 초반대. 그래서 올해 이제 수능 최저까지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한 0.1등급 정도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지원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점 극 초반대 정도가 이제 형성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과들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점수대는 거의 2.3에서 2.4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은 네, 편차가 좀 있긴 했었는데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문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쨌든 전체 평균치를 한번 보면 50%를 넘지는 못했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학부 같이 이렇게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2.21 정도 네,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상경 계열이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 2.2, 2.3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살펴본다고 원래 이제 왼쪽에 있었던 자료, 그러니까 요 자료하고 요 자료가 이제 같이 한 페이지에 있는데 요건 이제 조금 같이 보기에는 좀 글자가 활자가 좀 작아서 제가 일단 옆쪽에다가 확대를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좀 지저분하게 제 글씨로 써놨는데 요 등급들은 지금 왼쪽 편에 있었던 평균 등급치를 좀 보시기 좋게 제가 이렇게 좀 따로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원자들의 이제 평균 분포예요. 이거를 뭐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내신 성적들이 상당히 좋았던 학생들조차도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평균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 이제 좀 많이 몰려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정치, 외교학 같은 경우에 네, 이전 연도보다 평균치가 좀 낮게 형성됐다고 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학생들이 지금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지원자들의 분포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시기에 네, 좋은 자료니까 이 부분들 한번 꼭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지원하실 때 어쨌든 이제 그 끝자락이라도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통 이러한 성적대를 이제 보고 지원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적대가 다시 반복되리라고 하는 법칙은 없기 때문에 이런 성적 보지 마시고, 네, 그냥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게 좋다. 다만,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이제 하향 조정된 만큼 어쨌든 여기 2.0 등급을 전후로 해서 네, 이제 뭐 모집 단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2.1, 2.2 정도 사이에서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문은 그렇다는 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정된 거는 인문 쪽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인문 쪽에 한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자연계열 모집 단위 성적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이제 자연계열 이제 모집 단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은 수능 최저 충족 그 학력 기준이 2합 5였다. 네, 요렇게 좀 이제 생각하고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23학년도 여기 이제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나와 있는데 2023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계열 전체, 그러니까 뭐 학과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이제 충족 비율 같은 경우는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나왔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5.3% 정도의 충족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2023학년도에 이게 이제 평균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전 같은 경우는 충족 비율이 한 60% 가까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일단 요 기준이 그러니까 2023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네, 그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비교를 해보면 자, 수학과 같은 경우 지금 2.17 그죠? 2.17 정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가 2.68, 이제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는데, 어쨌든 물리학과 2.68, 그 다음에 화학과가 2.02. 자, 그래서 이 자연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충족률은 50%대를 대체적으로 유지는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리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년도보다는 점수대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년도 한 2.33 정도까지는 갔었는데, 2024학년도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뭐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뭐 편차는 조금 크고 작고 뭐 그런 편차들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점 초반대 정도 성적대를 유지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자, 이제 보험수리학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뭐 학과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좀 이색적인 학과죠. 그래서 지금 입결은 2.15 정도. 네,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고, 네, 70% 컷도 2.10으로, 이제 따뜻따뜻 이제 편차 없이 거의 붙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급이 이제 전년도 2.34 정도 등급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 정도 형성이 돼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생명 시스템 학부. 제가 이제 다른 대학들 동영상 할 때도 말씀드리죠. 생명하고 화학 쪽은 당분간 점수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네, 실제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1.71. 이전 연도에도 거의 이 정도 점수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화학공학 역시 마찬가지로 1.95로 굉장히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에도 2점 아주 극초반이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소재가 좀 작년에는 좀 점수가 떨어졌어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신소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평균치 한 2.04 정도는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지원하실 때 신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잡
잡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57까지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여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뭐 수능 최저 충족률을 비교를 해봐도요, 수능 최저 충족률을 비교를 해봐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조금 낮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뭐 필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정말 우연의 결과로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반복 재현될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2.16, 그 다음에 기계도 2.22 정도라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리고 컴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선호도가 높은 학과다 보니, 네, 공 같은 게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IT 융합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도 역시 마찬가지, AI 융합도 마찬가지 상당히 이제 좀 높게 나와 있고, 융합 특성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역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한 2점 아주 극초반 정도 내외, 그리고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1.78 정도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입결이 높은 학과들이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들도 상당히 지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평균치보다 수능 최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렇게 우연의 결과가 나오기에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네,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2점 극초반,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뭐 화공 그다음에 의생명 시스템, 뭐 컴공 이런 학과들은 1.8 정도 내외 선에서 이제 입결이 형성되었다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도 이렇게 이제 좀 분포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막상 이제 제가 글씨를 써놓고 숫자를 써놓고 이게 좀 확대해서 보니까 완전 뭐 대충 쓴 것 같은데, 사실 대충 쓴 건 아니었는데, 네, 확대해서 보니까 좀 허름하게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이제 추세로 지금 이제 분포 범위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학과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네, 수능 최저 못 맞힌 친구들도 많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네, 마지막에 지원했던 수험생이 네,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서 정말 이제 운 좋게 합격을 했던 그런 사례들도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도 좀 점수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추고 합격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이 결과가 다시 반복 재현되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 요 결과치만 보시고 지원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점대 그 입결치를 보여줬던 학과들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네, 뭐, 오밀조밀하게 지금 성적대들이 지금 몰려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전자공학 계열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편차 없이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원하실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시 결과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3년간의 이제 그 성적 흐름들도 역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봤던 거는 2024학년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었는데, 뭐 실제로 지금 2022, 2023학년도 자료들까지도 비교해서 아주 상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정말 숭실대는 입결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굉장히 뭐 따지고 보면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충원율도 나오고 경쟁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도 나오는데, 뭐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들 같은 경우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평균치나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뭐 추가 합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한번 앞서서 살펴보지 못했던 자료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런 학과들, 그러니까 제2외국어 계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23학년도에 높다가 네, 지금 경쟁률이 이제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이제 높아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뭐 일종의 사이클링처럼 또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어불문이나 중어중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경쟁률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교 통계 자료니까 나중에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자료를 좀 다운 받아서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에는 이렇게 계열별 경쟁률과 충원률에 관련된 이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시각화 자료로, 그러니까 통계 자료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막대 그래프나 이런 통계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주요 교과 평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흐름들이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그 흐름들 이어가는 데는 평균적인 성적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성적은 1.8, 여기 2.5니까 이렇게 갈수록 이제 평균 성적이 높아졌냐, 하락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인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2.41로 시작했다가 2.32까지 올랐다가 다시 2.40으로 떨어지긴 했으나 어쨌든 지금 2.3에서 2.4 정도를 계속 평균치를 지금 한 유지를 해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올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모든 학부가 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상계열, 상경계열은 이제 또 다시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대체적으로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학과마다 조금 편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특은 일단 전반적으로 좀 성적이 올랐는데 융특은 일단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이제 융특이 아니라 이제 자전 자체를 인문하고 자연으로 지금 좀 나누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들은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격자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2.0 등급 내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신 고등학교별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 지원자 및 이제 합격자들도 나와 있는데 뭐 교과 전형이다 보니 당연히 뭐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뭐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교 유형별 합격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면은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입결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SSU 미래 인재 전형이 모집 인원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 전형 이외에도 뭐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기획균형 전형 등 또 다른 전형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은 이제 서류, 그러니까 일괄 전형은 거의 없고, 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 전형, 여기 SSU 미래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자, 1단계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서류 100%로 지원자의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 70%와 그 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성평가의 영역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주요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냥 우리가 지원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좀 중요한지 그런 내용들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2025학년도에 지금 예고되어 있는 겁니다. 2025학년도에는 2단계 이제 평가 방법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 서류 50%와 그 다음에 면접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월등히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 비중이 커진다는 거는 그 내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 크게, 그러니까 2024학년도보다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크죠. 그래서 성적이
조금 안 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서류 평가에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서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평가가 되냐면, 학업 역량 반영 비중이 한 20% 들어가 있고요. 2024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무려 50%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자체적인 잠재 역량을 대략 한 30%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도 유독 여기 진로 역량하고 잠재 역량들을 좀 중요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학업 역량에 대한 측면보다도 진로 쪽이나 이런 쪽이 잘 관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생기부에 잘 관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면접 반영 비중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또 극복할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올해 숭실대 2025학년 숭실대는 이제 최대의 변수 중에 변수는 면접이 이제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확정 요강이 나오면 그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뭐 이제 학과들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평균 등급과 70% 컷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들을 좀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요 부분들을 살펴보지는 않고 우리 이제 좀 뭐를 볼 거냐면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살짝 넘겨보면 분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분포 비율들을 공개한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숭실대학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기독교학과 같은 경우 이제 종교 쪽이니까 요건 이제 뭐 차지하더라도 지금 일단 일반 인문과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쪽 이제 합격자들의 내신 분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확대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확대치를 한번 좀 보면, 뭐 국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일 마지노선이, 지금 보면, 여기 이제 거의 3.0 쪽에 지금 걸쳐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 영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등급이 넘어가서 한 4등급 근처까지 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자들이 좀 발생을 했고, 네, 뭐 예측하시겠지만, 예상하셨겠지만, 독어 동문, 그 다음에 불문, 중문, 일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등급대가 좀 넓게 펼쳐져 있죠. 중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이네요. 그죠? 그리고 일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좀 넓게 펼쳐져 있는데, 네, 요런 구간들은, 네, 이제 특목, 이제 외고 학생들의 영역이 아닐까. 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사학과, 법학과 등 이제 나머지 학과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대체적인 이제 분포 범위가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확실히 전반적인 이제 점수대가 조금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3등급대를 우리가 한번 좀 기준으로 삼다라고 하면 네, 이제 3등급대 기준선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네, 여기 이제 3등급대라고 했을 때 아마 요 3등급을 전후로 해서 가장 그 분포 범위가 좀 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업 역량 쪽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반영 비중이 좀 크지 않다라고 해도 뭐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대략 한 3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점 극초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2점 극초반이었으면 굳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을 써도 충분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그런 이외의 요소들을 좀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네, 요 3.0을 전후로 해서 합격자들이 많이 형성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뭐한 2.5에서 한 3.2 정도 사이, 네, 그 정도는 이제 크게 뭐 그 대체적인 이제 그 학과들마다 큰 편차 없이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학년도에는 어쨌든 면접 비중이 좀 높아진 만큼 네, 여기 성적대보다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한 3등급 때 그러니까 3.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고 기준으로 따진다면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3.0 내외 선에서 지원해 보시고 면접에서 한번 좀 부족한 성적들은 충분히 좀 극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연계열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3등급을 제가 기준으로 한번 쭉 한번 선을 다시 한번 또 그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학업 역량이 좀 중요한 학과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이렇게 그 교과에서도 성적이 높았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의생명 시스템, 그죠? 그다음에 화학공학, 그죠? 그다음에 전기공학 뭐 이런 학과들, 그리고 컴퓨터, 그다음에 뭐 전자공학, IT융합,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AI 융합, 그다음에 여기 정보보호학과는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신설된 모집 학과였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와 이제 협약이 체결된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컴퓨터나 전자공학 이렇게 선호도가 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진로 영역만을 따로 보진 않고 그러니까 성적도 많이 봤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좀 입증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많이 봤다기보다는 학업 역량도 좋은 학생들이 진로 역량 관리도 잘 해놨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성적대가 좀 앞쪽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 보기에 좋은 자료였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그 선호도가 이제 대단히 높은 학과들은 성적 관리도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 보시기에 좀 좋은 자료였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SU 미래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3년간의 이제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교과 전형처럼 경쟁률, 그리고 충원율, 그리고 주요 교과 평균 성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교과 평균 성적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들만. 근데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그 흐름 자체가 이렇게 크게 많이 깨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 3개년간 어떤 그 입학 성적들 통계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대략적인 이제 지원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선 자료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보보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설된 이제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이전 연도하고의 그런 어떤 입결 데이터는 뭐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원선이 지금 2.41 정도면 학생부 종합 전형 치고는 이제 뭐 다른 모집 단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또 다른 데이터들이죠. 또 다른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그래프화 되어서 이제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네, 조금 더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열별 경쟁률과 충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계열별로 이렇게 이제 좀 분리를 해서 지금 이제 조금 나와 있고 융합특성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하고 자연 모집 단위로 조금 이원화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이제 바뀔지 추후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교과 이제 계열별로 평균 성적이 나와 있는데, 네, 평균 성적의 흐름 자체는 지금 융특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자전이었죠. 자전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인문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하긴 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뭐 성적 흐름이다라고 하기에는 네, 거의 그냥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상경계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흐름들 정도 이제 파악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신 고등학교별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 지원자 및 합격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뭐 확실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는 차이는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지원자와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 이제
고교 유형별로 이제 차이가 좀 나와 있는데, 네, 일반고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5.2% 정도, 그리고, 네, 이제 다양한 이제 학교 형태들이, 네, 학종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서 최종 등록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두 개의 통계 데이터 같은 경우를 비교할 때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뭐,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일반고 같은 경우가 83.9였는데,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하고 등록한 비율은 지원자들 비율보다 이제 조금 더 높게 이제 형성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뭐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별 유형으로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유형별로 조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이 데이터를 해석해 보는 또 다른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관련 계열들은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또 모집을 하는 이런 전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진로 역량이 특히나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점점 이제 조금 시기가 이제 좀 지나면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폐지가 되는 경향들이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좀 폐지가 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을 좀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컴퓨터 쪽 관련된 어떤 그 능력이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잘 업질되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실 만한 전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과 이제 평균 성적 같은 경우도 자연 평균 성적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연 계열 그 모집 단위들보다 조금 낮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학업 역량이 대단히 이제 뒤처지는 학생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 2년간의 흐름을 지금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 뭐 2년간의 흐름에서 뭐 성적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상관관계는 없고, 뭐 이제 놀라운 점은 어쨌든 충원율 자체가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컴퓨터 학부나 소프트웨어 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50% 정도인데, 뭐 글로벌 미디어나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거의 안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최초 합격자들이 네, 그냥 고스란히 등록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충원율 자체가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교해도 충원율이 이렇게 높은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들도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별로 이제 또 막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통계 자료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외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른 전형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전형들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 이어서 논술 전형 관련된 내용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네, 수시 입시 결과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다른 학교 이제 그 입결을 설명할 때도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뭐 설명을 드리진 않는데, 여기도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변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논술 평균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체크해 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충족률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네, 논술 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절히 이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이제 별도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요. 우선 이제 이 논술 우수자 전형이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논술 60%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4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5학년도에는 비율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 비중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논술 80%와 교과 성적 20%, 요 두 개를 이제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교과의 영향력이 조금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숭실대는 지금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탐 중에서 2합 4, 그죠? 그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2합 5등급이었는데 요게 2025학년도가 되면 일단 인문도 2합 5로 바뀌고 자연 계열은 뭐 계속해서 2합 5다. 네, 요렇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인문 쪽에 지금 지원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이전보다 조금 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을 더 관리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논술 시험 자체에 더 충실해야 될 이제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변경 사항에 맞추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네, 제가 이제 잠깐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4학년도 숭실대학교 이제 수시 입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 입결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어딘가 이 버튼을 좀 잘못 눌러서 이게 이제 영상을 이제 제가 편집 같은 걸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편집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편집했다는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딘가를 이제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보시는 분들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만 좀 양해해 주시고 네. 뭐 요번에 뭐 터득한 이 기술들을 나중에 좀 잘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2024학년도 숭실대 수시 입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